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세계가 원폭 이전 세계와 이후 세계로 나뉠 만큼 특히 냉전 체제, 냉전 시대의 탄생은 원자폭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상시적인 전시 체제가 필요해요. 과거의 전쟁은 전선 중심으로 해서 물론 공중 폭격이나 이런 것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원자폭탄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통적인 전선 개념이 사라지게 되죠. 언제든지 어, 이 ICBM 대륙간 탄도탄에 의해서 적의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전시 체제와 군동원 체제라고 하는 이런 어, 참 매우 불행한 이런 체제로 전 세계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특히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이런 핵 군비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토믹 카페라는 굉장히 재밌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82년에 나온 건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준 그런 굉장한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이런 이른바 원자폭탄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정말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형식을 빌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참 슬픈 현실을 아주 잘 담아낸 그런 다큐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이 상시적인 전시 체제와 군 동원 체제 이런 문제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자기들이 이 핵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압도적인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렇지만 에, 불과 4년 후에 에, 소련도 역시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뭐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유명한 스파이 사건, 뭐 훅스의 뭐 이 미국의 좌파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뭐 중요한 정보를 소련에 넘겨서 결국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결국 두 명의 이제 간첩 혐의를 받아서 사형 집행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형 집행 과정이 전국의 라디오로 실중계가 되기도 하는 뭐 이런 양상들이 이제 다 이 아토믹 카페의 브렉 코미디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소련은 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텔러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특히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오펜하이머도 나오죠. 그래서 어, 뭐 이 수소폭탄을 반대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그 당시 예,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만큼 그런 아주 엄격한 체제였죠. 그래서 그 당시 메카시 선풍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의 어떤 아주 극단적 반공주의. 그러니까 뭐 자기 소위 미국과 미국에 거슬리는 또는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전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어, 이제 고발하고 뭐 일종의 어떤 양심 선언을 시키는 거죠. 소련을 비난하지 않으면 다 공산주의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공개석상에서 청문회 같은 데 불러다가 당신 소련 좋아해? 나빠해? 그래서 소련을 막 욕을 하면 이제 그래 너는 우리 편. 그렇지만 소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고 아인슈타인까지 공산주의자로 몰리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이 CIA에서 나온 게 책으로 묶여 나올 만큼 그 당시 평화운동 또는 반전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자로 몰아넣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레이첼 칼슨도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그런 이제 생태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다
불온한 사상으로 간주됐던 거죠. 그래서 이 수소폭탄이 결국 개발이 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핵 군비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미래를 안겨줄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바로 그 다음 해 소련이 또 수폭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이 전시 체제 또는 이 핵, 그, 무한 경쟁, 무한 군비 경쟁, 무한 핵 군비 경쟁을 돌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다 아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핵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고, 뭐 최근에 북한까지 이제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됐지만 거의 뭐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그런 핵전쟁의 위험에 여기 진흙탕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정말 큽니다. 1962년에 이 1962년이라는 그 연도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냈던 그 해가 바로 1962년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나온 해도 바로 1962년이죠. 근데 이 해가 바로 냉전이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쿠바 위기, 그 당시 뭐 쿠바는 뭐 미국의 바로 그 휴양지 비슷하게 플로리다 바로 맞은편에서 뭐 불과 한 30분도 안 걸리죠. 이 쿠바가 이제 이 공산화되면서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이 등등에 의한 어떤 혁명이 이제 성공하면서 미국이 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지르면서 결국은 이 혁명이 이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정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스파이 전쟁 또는 이 스파이도 전부 냉전의 산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007, 제임스 본드 이게 다 6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무대는 런던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래서 그 유투기 같은 고공의 이제 이 첩보기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게 추락이 돼서 이 유투기가 또 소련에게 잡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완전히 비상이 걸렸죠. 근데 사실 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터키하고 중동에 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의 양상인데 문제는 이 쿠바가 완전히 미국의 턱밑이기 때문에 뭐 이건 완전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당시 케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케니 대통령이 대통령에 막 취임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소련은 크루시초프였죠.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만평에 나온 거죠. 핵무기를 깔고 앉아서 지금 둘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크루시초프는 그 아이젠하워만큼이나 소련의 전쟁 영웅입니다. 크루시초프는 워낙 이제 외모가 조금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서 전 세계 특히 서구의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근데 크루시초프 자신은 군인 출신의 전쟁 영웅이지만 전쟁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그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의 5분 전에서 그때 이제 핵시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왜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만 핵전쟁 발발 몇 분 전인가 지금의 상황이. 그때 5분 전인가 뭐 언제까지 갔던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일촉즉발이었죠. 그래서 다행히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 이 이제 그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이
이제 미사일 기지 건설을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긴장의 수위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사례가 밥 딜런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밥 딜런.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때 그 와중에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죠. 아니 도대체 노벨 문학상을 이상이 뭐 못 받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꼭 그걸 줘야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거의 개관 시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 뭐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반전 가사 이 유명한 노래 이 하드레인 이거 우리나라도 뭐 번안돼서 나왔죠. 소낙비라는 식으로 해서 아마 지금도 뭐 그 여러분들 들으면 다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하면서 나오는 그 가사가 정말 슬픕니다. 이거는 핵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세계에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어떤 대화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죽어가면서 이 세계 망해버린 이 세계를 그 이제 노래하는 이런 이게 62년에 나온 그 아주 유명한 노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핵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뭐 사실 지금 우리도 사실 뭐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사냐? 그 바로 이 북한에서 계속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핵으로 막 없애겠다는 그런 막 그 협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 속에도 사실 그런 공포가 다 들어있죠. 굉장히 불안스러운. 바로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원자폭탄의 영향이 이제 전 세계에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언제든지 서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핵폭탄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일상적인 그 민방위 훈련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덕앤 커버라고 하는 이 이거는 말 그대로 웅크리고 뭔가로 덮어라 이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훈련시키는 모습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또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엎드려서 떡, 앤 커버, 뭐라도 뒤집어 써라. 이런 이제. 근데 사실 핵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뒤집어 쓴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해서 어떤 이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같은 걸 주기 위한 일종의 얄팍한 그런 그 그래서 이제 이 뭐 아토믹 카페에도 아까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방공호, 개인 방공호. 지금도 미국은 이 개인 방공호가 많이 있죠. 그 사업이 지금도 아직 뭐 굉장히 호화 방공호까지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여기에 숨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동영상 만들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방위 훈련해서 요새도 가끔 뭐 그런 이제 교통통제 같은 걸 합니다만 옛날에는 일상이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시적인 민방어 훈련을 하는 과정은 또 국가에 의한 어떤 통제를 더 극대화시키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들의 어떤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또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통제를 정당화하고 이 강화하는 것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한 일상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핵무기가 초래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거의 일상화되는 거죠, 이런. 그리고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신 분도 계십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혹시 누구 계세요? 이 영화 보신 분? 이, 이 영화는 사실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것도 뭐 아주 지독한 블랙 코미디 양상인데, 이 블랙 코미디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가를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개 풍자와 해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위협을 받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뭐 캐치 22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그거는 이제 주로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찌할 수 없음. 아까 제가 쉘 쇼크, 포탄 충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 내지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풍자 해학 그런 게 그게 더 아주 블랙 코미디화되는 양상을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러.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냈고 이 영화는 뭐 흑백인데 이 흑백 작품인데 이 뭐 포맷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 영화의 부제가 나는 어떻게 여기 밑에 나오죠.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근심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제목인데 원래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이 용어 내지는 개념은 뭐 미국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할까요? 미친 과학자 뭐 이런 것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라는 얘기가 많죠. 뭐 허먼 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아주 냉전 구도를 강화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폭탄의 필연성,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이용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강변했던 그런 강성 그런 인물이죠. 어, 그 밖에 뭐 여러 인물들이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실제 후보였을 것이다라고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후보였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뭐 SF이긴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예전에 그 영화과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같이 이 1년에 몇몇 작품들 특히 핵과 연관된 이런 불안한 일상의 탄생과 연관된 주제의 영화들을 같이 보고 이 영화는 사실 이 통제의 딜레마라는 주제인데 통제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핵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과연 억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일어나지 않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휴먼 에러와 그다음에 시스템 에러에 의해서 그걸 페일 세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에러들에 의해서 실제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희화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그 당시 60년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스포일링을 하자면 이 주인공이 이제 전략 공군 사령관이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라서 이 사람이 일부러 그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서 한번 발진한 폭격기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오류를 통해서 자기가 이 소련을 공격하는 어, 핵 전폭기들을 발진시켜 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결국 전투 과정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볼 때 전체 전폭기 중에 한 대가 다 귀환을 시켰는데 한 대가 결국은 소련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이 거의 종말에 가까워지는 아주
굉장히 불행한 그런 어, 스토리인데 이 과정을 굉장히 희화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몇몇 장면들은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최종 마지막까지 남은 전폭기 조종사가 소련의 공격으로 전폭기가 더 이상 자동 투하 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자기가 직접 경락고로 가서 수동으로 무기를 떨어뜨리고 아예 거기 올라타고 내려가는 이런 아주 광기의 극치를 보여준.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왜 우리가 이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또 결국은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들. 이게 결국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처지,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폭탄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양상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DVD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이런 핵무기로 인해서 겪는 위험과 거기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서는 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어,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았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이크라는 별명으로 미국뿐 아니라 그 당시 연합국에서 굉장한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대단한 이제 인기리에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군대와 산업의 결탁, 특히 핵무기와 연관된 부분에서 엄청난 예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퇴임 연설 자리에서 바로 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후르시초프도 마찬가지였는데 후르시초프도 이제 사실 어, 이 군부에서 끝없이 무기 생산과 그다음에 전력 증강을 요구했지만 후르시초프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야 우리가 뭐 새로운 무기 개발하면 그거 딱 한 세 개만 만들면 돼. 하나는 이 매년 전승 기념식 할 때 거리 행진할 때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선에 배치한 거 하나 모델로 보여주고 그거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이 후르시초프도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이젠하워는 사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강경한 군부와 그밖에 어떤 이 군수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많은 예산이 이런 군산 복합체에 가게 될 경우 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이 군산 복합체, 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과 군함, 로켓 이것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쳐낸 것이다. 무기를 사기 위해서 자원을 쏟아부는데 그게 다 엉뚱한 데에 소진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재능이 왜 군사적인 무기 개발로 쏠려야 되고 노동자들이 왜 무기를 만드는데 땀을 흘려야 되느냐. 장거리 전략 폭격기 하나면은 30개 이상의 도시에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기했죠. 전투기 한 대로는 50만 부쉐를 밀을 살 수 있다. 구축함 한 대로는 8천 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개념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전쟁 영웅이자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특히 냉전 시기에 전쟁 시기보다 더 많은 그, 어, 자금이 이러한 무기 개발 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그런 발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런 경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진 못했죠. 사실 이런 산업과 그다음에 군부의 결합에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른바 군산학 복합체라고 하는 이런 양상으로까지 이제 최근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사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과 냉전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일단 두 차례의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거대 과학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그리고 특히 거대 과학의 첫 번째 예,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프로젝트, 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대 과학의 양상을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 원자폭탄, 핵의 등장이라는 것이 이후에 세계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뭐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